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설계도를 만들듯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도 설계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툴 중에 하나가 이 UML이라고 하는 이 툴이고요. UML에서 사용되는 이제 다이어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스트럭처 다이어그램, 비헤이비어 다이어그램. 그래서 이 스트럭처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의 관계나 개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되고요. 스트럭처 다이어그램에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오브젝트, 프로파일, 디플로이먼트, 패키지 다이어그램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비헤이비어 다이어그램은 각 요소들 혹은 요소들 간의 변화나 흐름을 주고받는 데이터의 동작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거는 정적인 요소, 이거는 동적인 요소를 나타낼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이 비헤이비어 다이어그램은 액티비티, 인터액션, 유즈 케이스, 스테이트 머신 다이어그램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고, 인터액션 다이어그램 하부에는 시퀀스, 커뮤니케이션, 인터액션 오버뷰, 타이밍 다이어그램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울 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패키지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개를 배울 거예요. 이렇게 많은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왜 굳이 클래스, 패키지, 시퀀스 이렇게 세 개를 배우냐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설계할 때 모두 사용을 하면 좋겠죠. 근데 모두 사용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래서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계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면 좋아요. 처음 배울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클래스, 패키지, 시퀀스 다이어그램 배울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하고 패키지는 어떤 클래스들의 관계와 패키지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시퀀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중요할 때 그런 절차를 보여주는 거에만 사용을 할 거예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름만 들어도 어느 정도 짐작은 갈 거예요. 클래스에 관련된 내용을 그리는 건데 어떤 걸 그리냐면 클래스 내부의 구성 요소고 클래스 간의 관계를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거예요. 클래스의 구조를 설명할 때 클래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 클래스 안에 필드, 메소드, 생성자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사용되는 이 구성 요소를 보면 클래스의 이름, 필드, 메소드, 접근 제한자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큰 네 가지 중에 필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을 부가적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맥의 변수, 리턴 타입 이거를 부가적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지고 지저분해지면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구조를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것들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데 문제가 생기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UM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타 UML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요. 이거는 유료이기 때문에 그냥 공부할 때는 unregistered 버전을 사용하면 돼요. 스타 UML을 실행을 시키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툴박스, 다이어그램 에어리어, 모델 익스플로러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해요. 툴박스에서 다이어그램을 선택을 하고 다이어그램 에어리어에 클릭을 해서 생성을 하면 여기서 생성된 이 다이어그램에 대한 정보는 이 모델 익스플로러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모델 익스플로러에 나타난 이 다이어그램 각각의 어떤 프로퍼티나 스타일을 변경을 시킬 때는 이 밑에 있는 스타일 에디터 그리고 프로퍼티 에디터를 사용을 하면 돼요. 처음에 다이어그램을 설명을 할 때 클래스의 구성 요소를 나타낼 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필드, 메소드, 클래스 이름, 접근 제한자. 그래서 필드 같은 경우에는 attribute, 메소드는 operation, 접근 제한자는 visibility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클래스 이름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 맨 위에 칸에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 칸에 필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 칸에 메소드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비저빌러티 접근 제한자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이 앞에 이렇게 부호로 표시가 돼요.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는 프라이빗을 나타내고 플러스는 퍼블릭을 나타내요. 유저라고 하는 클래스를 보면 클래스 이름은 유저, 첫째 칸에 유저가 나왔죠. 그리고 필드는 두 개가 들어가요. ID, 패스워드. 두 번째 칸에 ID 패스워드가 들어가고 그리고 세 번째 칸에 메소드가 들어가죠. 그런데 필드 같은 경우에는 ID는 퍼블릭이고 PW는 프라이빗이에요. 그래서 ID는 플러스가 붙는 거고 PW는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메소드 같은 경우에도 앞에 이렇게 플러스가 붙었죠. 소스에서 보면 다 퍼블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설계를 할 때 내가 이러한 소스 코드를 만들고 싶으면
이러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러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소스 코드도 제너레이팅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함수의 구현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전체적인 구조도 나타내고 소스 코드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하면 설계 단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소스 레벨까지 이렇게 제너레이팅이 되기 때문에 그냥 헛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작업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다이어그램 에어리어에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이 클래스 네임 같은 경우에는 수정 모드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떤 필드를 넣고 싶으면 클래스 이름 옆에 있는 그거를 클릭을 하면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dd attribute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attribute 필드를 추가할 수 있는 수정 모드가 되고 여기에다가 내가 필드 명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드를 더 추가하고 싶으면 옆에 있는 플러스 아니면 이 현재 필드를 삭제하고 싶으면 X를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클래스 다이어그램 하나를 생성을 시키고 클래스 네임은 유저 그리고 두 개의 필드만 들어가요. ID, 패스워드, 마이너스는 private, 플러스는 public이죠. 그리고 콜론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이게 이 패스워드의 데이터 타입, ID의 데이터 타입이에요. ID의 데이터 타입은 string, 패스워드의 데이터 타입은 string. 이거를 한번 직접 star.uml에서 한번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게요. 처음에 star.uml을 실행을 시키면 이런 다이얼로그가 뜨고요. 여기서 evaluate 누르면 사이드바만 생겨 있고 다이어그램 에어리어만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클래스를 클릭한 다음에 다시 다이어그램 에어리어에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생기고 우측에 모델 익스플로러가 생겨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클래스 이름은 유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수정 모드가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해요. 그러면 수정 모드가 되고 이 상태에서 유저라고 클래스 이름을 쳐주고 엔터를 쳐요. 그러면 유저라는 클래스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생성이 된 거예요. 여기에다가 두 개의 필드를 추가해야 되죠. ID, 패스워드. 그래서 필드 추가할 때는 다시 수정 모드 만들어서 클래스명 옆에 있는 add attribute 하고 ID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하면 id라고 하는 필드가 생성이 된 거고 또 한번 플러스 누르고 pw. 그런데 두 개는 다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두 개의 접근 제한자가 다 public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private로 하고 싶다 그랬죠. 그러면 수정 모드 만들고 옆에 있는 visibility를 눌러요. 여기에서 private로 변경을 해주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이제 남은 건 필드에 데이터 타입을 넣어주는 거죠. 수정 모드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콜론하고 스트링이었죠. 스트링 엔터. 그리고 다시 pw에서도 콜론 하고 스트링 엔터. 이렇게 해주면 접근 제한자, 필드명, 데이터 타입까지 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다이어그램을 이제 소스 코드로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메뉴에서 툴, Java, Generate Code. 그러면 이러한 창이 뜰 거고 모델 익스플로러에서 보면 내가 만들어 놓은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어디 들어가 있는지 기본은 모델이라는 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을 선택해 주고 OK를 누르면 돼요. 툴, Java, Generate Code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다이어그램은 모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OK. 제너레이트 된 코드를 어디에 저장할지 이렇게 떠요. 그러면 내가 제너레이트 된 거를 넣고 싶은 폴더를 지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폴더에 들어가 봐요. 들어가면 모델이라고 하는데 밑에 user.java라는 게 이렇게 생성이 돼요. 이 user.java를 한번 열어볼게요. 두 개의 필드가 있는지. 열어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코드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클래스 네임은 user. 생성자는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디폴트 생성자는 만들어줘요. 그리고 두 개의 필드를 생성을 했죠. ID, 패스워드. ID의 접근 제한자는 public, 패스워드는 마이너스에서 private로 만들어놨고 두 개의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으로 내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만들어놨어요. 그대로 이렇게 자동으로 코드가 생성이 되죠. 이번에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메소드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바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면 가장 큰 구조가 클래스라 그랬죠. 그래서 접근 제한자, 클래스, 클래스명, 분가로 열고 닫고 이제 구현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메소드의 형식을 보면 접근 제한자, 리턴 타입, 메소드명, 맥의 변수들, 그리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이게 형식이고, 그래서 이 예제에서 보면 public 접근 제한자, string 리턴 타입, 그리고 get pw가 메소드명. 여기는 지금 맥의 변수가 없는 상태, 이제 구현 부분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메소드의 형식들이 UML로 표시가 되면 되는 거죠. 전에도 설명했지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 UML로 표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다 보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너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파악해야 할 전체적인 소스의 구조나 상속, 인터페이스 구현에 대한 연관관계를 잘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제일 처음 이 맥의 변수들을 생략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맥의 변수는 10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getPW는 맥의 변수가 없죠. 근데 setPW는 1개가 있어요. 맥의 변수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꼭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리턴 타입, 접근 제한자, 메소드명 이런 것들은 딱 하나씩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맥의 변수 말고 그 다음에 생략이 가능한 게 리턴 타입이 되는 거고요. 메소드명하고 접근 제한자는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도 메소드명은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 비저빌리티를 이용해서 접근 제한자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접근 제한자하고 메소드명은 들어갈 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고, 맥의 변수하고 리턴 타입은 그 메소드명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콜론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소드명 소괄호 열고 닫고 콜론,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을 명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맥의 변수들은 이 소괄호 사이에 맥의 변수명 콜론 리턴 타입,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소스 코드를 만약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고 하면 유저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getPW, setPW 두 개의 메소드가 있고, getPW 같은 경우에는 리턴 값은 있지만 맥의 변수가 없는 경우고, setPW 같은 경우에는 리턴 값은 없지만 맥의 변수가 있는 경우죠. 이거를 한번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게요. 여기 있는 이 화면이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클래스를 생성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두 번째, 이게 메소드를 추가시키는 add 오퍼레이션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 add 오퍼레이션 버튼을 이용해서 메소드를 추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유저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수정 모드로 바꾸고, 두 번째 add 오퍼레이션을 누르면 이렇게 메소드를 추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getPW 소괄호 열고 닫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그런데 이 비저빌리티가 지금은 기본적으로 퍼블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제 리턴 타입을 표시하고 싶으면 소괄호 뒤에 콜론하고 리턴 타입, 여기서는 스트링이죠. 이렇게 하면 getPW의 접근 제한자는 비저빌리티로, 그리고 메소드명은 타이핑을 해서 넣고요. 그리고 맥의 변수는 없으니까 넣지 않고, 리턴 타입은 콜론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넣었고요. 메소드의 모든 형식들이 다 표현이 됐어요. 이번에는 setPW를 한번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볼게요. 값은 없고 맥의 변수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메소드를 하나 더 추가를 시키죠. setPW 소괄호 열고 닫고, 이 사이에 맥의 변수가 하나 들어가죠. 형식은 맥의 변수입니다. PW 콜론하고 이 PW의 타입 스트링, 그리고 리턴 값은 없기 때문에 리턴 타입은 생략을 해요. 그리고 엔터를 치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접근 제한자, 메소드명, 맥의 변수, 그리고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리턴 값은 생략이 됐죠. 모든 것들이 다 표현이 됐어요. 맥의 변수를 여러 개 넣고자 한다면 하나의 맥의 변수를 넣는 형식은 맥의 변수명 콜론 데이터 타입이죠. 쉼피하고서 똑같아요. 맥의 변수명 id, 그리고 id의 데이터 타입 스트링, 이렇게 넣으면 뭐 2개, 3개, 4개 쭉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맥의 변수들이 너무 많아지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간단하게 어떤 구조를 살펴보기 더 쉬운 구조로 만들고 싶으면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생략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클래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같은 경우에는 2개의 클래스가 있을 경우 하나의 클래스의 객체를 다른 클래스에서 필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어소시에이션 연관이고요.
그리고 제너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속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리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체화, 즉 인터페이스를 구형 클래스로 실체화하는 거죠. 디펜던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클래스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 A, B, 이 B 클래스의 객체를 A라는 클래스의 메소드의 매개 변수나 지역 변수로 사용하는 게 이 디펜던시의 관계고요. 어그리게이션과 컴포지션이 있는데 두 개는 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 전체와 부분의 관계. 여기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 두 개가 독립적인지 아닌지. 이 독립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참조한 객체가 사라지면 종속된 객체도 사라져요. 그러면 독립적이지 않은 거고, 참조한 객체가 사라져도 종속된 객체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는 독립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거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모든 거를 다 많이 사용을 하진 않아요.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이 인터페이스의 관계, 그리고 상속, 의존성, 요 세 개 정도가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선 이 세 개를 통해서 확실한 방법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하면 뭐 연관이나 집합, 합성 이런 관계를 사용을 하는 게 좋아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상속의 관계를 나타내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우선 살펴보면 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상속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코딩을 할 때 이런 상속의 관계를 만들고 싶으면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죠. 이 상속을 잘 사용을 하려면 각각의 클래스의 기능을 잘 만들어 놓고 서로 겹치지 않게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크게 보면 관리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구매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관리자건 구매자건 다 로그인을 해야죠. 근데 관리자는 어떤 산행 기능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두 개의 공통 기능을 유저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로그인에 관련된 기능을 만들어 놔요. 이거를 상속을 받아서 둘 다 로그인을 할 수 있게 사용을 하는 거죠. 어드민이나 커스터머나 이런 로그인 관련 아이디 패스워드에 관련된 기능은 소스 코드에 없어요. 그런데 유저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의 기능을 소스 코드 없이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상속의 기능을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 볼게요. 제너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선에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가 여백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유저라고 하는 클래스에 두 개의 필드, 두 개의 메소드가 들어가 있고요. 어드민 같은 경우에 하나의 메소드, 그리고 커스터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캐시를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슈퍼 클래스 쪽으로 화살표가 가게 하면 여기에는 이 기능을 상속을 받아서 어드민에는 소스가 없지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커스터머도 소스 코드에는 없지만 이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유저, 어드민, 커스터머의 상속 관계를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게요. 유저, 커스터머, 어드민 3개의 클래스를 생성을 할게요. 유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필드, 두 개의 패스워드가 있었죠. 그래서 필드 같은 경우에는 ID, 타입은 string, 그리고 이 아이디의 접근 제한자는 프라이빗이죠. 지금은 플러스로 돼 있어요. 퍼블릭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비저빌리티에서 프라이빗으로 바꿔주고요. 또 하나 패스워드를 추가를 해야죠. 변수명은 패스워드, 타입은 string, 그리고 이것도 역시 비저빌리티를 프라이빗으로 바꿔줘요. 이번에는 메소드를 추가를 해볼게요. get pw, add operation에서 메소드명 get pw, 매개 변수는 없고 리턴 타입이 string이에요. 그러면 퍼블릭이기 때문에 접근 제한자는 그냥 그대로 주고요. 그 다음에는 set pw 또 추가해서 매개 변수가 들어가죠. 매개 변수명은 pw, 그리고 타입은 string, 리턴 타입이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하면 유저라고 하는 클래스가 다 완성이 된 거고요. 이번에는 어드민 클래스에 있는 send message to all user라고 하는 메소드를 생성을 할게요. 어드민 클래스에서 add operation 메소드명 넣고 매개 변수로 msg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들어가죠. 그리고 리턴 타입은 불린이에요. 그러면 콜론하고 불린. 이렇게 해주면 어드민 클래스에
메소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커스터머 클래스의 getMyCash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추가해서 커스터머 클래스를 완성해 볼게요. 커스터머 클래스에서 add operation에서 메소드명은 getMyCash가 되겠고, 이거는 매개 변수가 없어요. 그럼 비워두고 리턴 타입은 더블이기 때문에 콜론하고 이렇게 하면 커스터머까지 완성이 됐고, 이 세 개의 클래스와의 관계, 유저가 슈퍼 클래스고 어드민하고 커스터머는 이 유저를 상속을 받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노테이션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래서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 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 쪽으로 이렇게 하면 세 개의 클래스의 상속의 관계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소스 코드로 확인을 해 볼게요. Java generate 코드, 그리고 어떤 거를 소스로 제너레이트 할지 결정을 하고 어디에 저장을 할지, 내가 저장한 폴더에 가보면 내가 만든 세 개의 클래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클래스를 열어보면 유저 슈퍼 클래스, 그리고 어드민 서브 클래스, 커스터머 서브 클래스 상속의 관계가 다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메소드들이 다 접근 제한자까지 들어가 있어요. 4개 변수도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리턴 타입도 잘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는 메소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 오버라이딩에 대한 이제 조건은 상속 관계가 우선 성립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보면 유저라는 슈퍼 클래스가 있고, 유저라는 슈퍼 클래스를 상속받은 어드민이라는 이제 클래스가 있죠. 두 개는 상속 관계가 되는 거예요. 커스터머 클래스 역시 유저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슈퍼 클래스에 있는 어떤 메소드가 있는데 그거를 상속을 받아서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나는 기능을 더 추가하거나 뭐 변경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사용이 돼요. 메소드 같은 경우에 접근 제한자, 리턴 타입, 메소드명, 매개 변수, 그리고 중괄호, 열고, 닫고로 시작하는 구현 부분, 크게 하나, 둘, 셋, 넷, 5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면 여기에서 중괄호 열고 닫고 이 부분이 구현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중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 구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접근 제한자, 리턴 타입, 메소드명, 매개 변수는 다 똑같게 가고 이 구현 부분만 다르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접근 제한자 퍼블릭 똑같죠. 리턴 타입도 불린 똑같아요. 메소드명도 로긴 똑같아요. 매개 변수도 스트링 ID, W 똑같아요. 그래서 서브 클래스에다가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하고 싶은 메소드의 구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똑같게 적어주고 요 구현 부분만 이제 다르게 구현하는 거죠. 이렇게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만들어 놓고 업캐스팅 형식으로 객체를 만들어서 로그인 함수를 호출하면 이 로그인이 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로그인 메소드가 호출이 돼요. 그러면 이전에 만들어 놨던 상속관계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슈퍼 클래스에 로그인 메소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드민에도 로그인 메소드가 있어야 되겠죠.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건 슈퍼 클래스의 로그인 메소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전에 만들어 놨던 상속관계 클래스 다이어그램에다가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메소드를 추가를 할게요. 메소드명은 로그인, 그리고 id 타입은 스트링, w 타입은 스트링, 이런 타입은 불린이죠. 이렇게 하면 로그인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유저라고 하는 클래스에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똑같이 어드민에도 추가를 시키면 그냥 돼요. 이거를 한번 코드로 변환을 해 볼게요. 진짜 메소드 오버라이딩의 코드로 만들어졌는지. 제너레이팅 된 코드를 보면 유저 클래스에도 로그인 메소드가 만들어졌고 어드민 클래스에도 로그인 메소드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만 보면 어드민에 그냥 로그인 메소드를 만든 거랑 다름이 없지만 이게 상속의 관계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호출이 될 때 슈퍼 클래스의 로그인이 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서브 클래스의 로그인이 호출이 되게 돼요. 이번에는 인터페이스와 그 구형 클래스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리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 개발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터페이스고요. 이 인터페이스의 역할은 이제 프로그램의 접합부의 하나의 어떤 설계도, 요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의 사내 시스템을 만든다고 한다면 하나의 사내 시스템은 통신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UI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을 거고
DB를 연결하는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런 각각의 부분에 이런 접합부에 어떤 형식, 규약을 정해놓는 게 이 인터페이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클래스라고 한다면 클래스의 메소드에는 접근 제한자, 리턴 타입, 변수명, 매개 변수, 구현부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이 인터페이스는 구현부가 없어요. 이렇게 바로 매개 변수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끝나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규약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add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 때 매개 변수 2개를 가지고 와서 이거에 대한 더한값을 리턴하는 메소드를 구현을 해라. 그리고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현되지 않은 abstract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이 abstract 메소드가 있으면 이 인터페이스의 객체를 생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abstract 메소드, 수작 메소드를 구현한 클래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클래스를 구현을 할 때는 클래스명 다음에 implement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 이름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서 똑같은 리턴 타입, 메소드명, 매개 변수를 갖고 있는 함수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구현 부분까지 다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인터페이스와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와의 관계를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만드는 방법을 볼게요. 스타 UML에서 보면 클래스 밑에 하나의 동그라미 있는 게 있어요. 이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아이콘이에요. 이 인터페이스와 구현 클래스를 나타내는 관계는 인터페이스 리얼라이제이션, 이 노테이션을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 인터페이스 아이콘을 사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만 표시가 되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abstract 메소드 등을 표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이 인터페이스 스테레오 타입을 사용을 하면 조금 더 내용을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스테레오 타입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런 것처럼 꺽쇠 사이에 인터페이스라고 적혀져 있죠. 이런 형식으로 기재를 하는 걸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해요. 스테레오 타입 같은 건 뭐냐면 UML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그 기본 요소로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그 요소를 표현하는 거, 그거를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하고요. 그 스테레오 타입을 표현하는 방법은 꺽쇠 2개 사이에 어떤 키워드를 넣으면 돼요. 인터페이스면 인터페이스, 크리에이트면 크리에이트. 그래서 인터페이스하고 크리에이트 생성자가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인터페이스 아이콘을 스테레오 타입으로 이렇게 바꾸는 걸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인터페이스 아이콘을 생성을 시키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포맷, 스테레오 디스플레이, 레이블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맨 처음 인터페이스 아이콘을 생성을 시키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포맷, 그리고 스테레오 디스플레이, 레이블 이렇게 하면 스테레오 타입으로 인터페이스 아이콘이 변경이 돼요.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캘큘레이터를 구현한 클래스 캘큘레이터 인풋이 있고요. 이 캘큘레이터 안에는 add라고 하는 abstract 메소드가 있어요. 그리고 캘큘레이터 인풋에는 이 abstract 메소드를 구현한 메소드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어떻게 그리냐면 우선 인터페이스 아이콘을 선택해서 스테레오 타입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구현 클래스도 생성을 해요. 이 구현 클래스는 일반적으로 클래스 만드는 아이콘을 사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에는 add라고 하는 메소드가 들어가죠. 그래서 add 오퍼레이션에 메소드를 추가를 해줘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현 클래스에 add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거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는 명시를 해주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클래스 이름이 calculator IMPL로 돼 있죠. 이거는 꼭 정해진 건 아닌데 보통 클래스 이름 뒤에 IMPL, IMP를 붙이면 클래스 명만 봐도 아 이거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구나 이렇게 알기 쉽도록 이렇게 네이밍을 해주는 게 좋아요. calculator 인터페이스를 생성을 해볼게요. 인터페이스 아이콘을 생성을 시키고 여기에서 인터페이스명 캘큘레이터를 쳐주고요. 이거를 스테레오 타입으로 바꿔요. 포맷, 스테레오 디스플레이, 레이블 이렇게 하면 스테레오 타입으로 변경이 돼요. 이 안에다가 add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가를 해요. 오퍼레이션에서 메소드명은 add, 매개 변수는 x, 타입은 int, 그리고 매개 변수 y는 타입은 int, 그리고 리턴 타입은 int예요. 이렇게 하면 인터페이스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calculate 클래스를 구현한 이 calculate input 클래스를 생성을 해볼게요. 클래스 아이콘 생성을 하고요. 클래스명 넣어주고
이 상태에서 이 add라고 하는 메소드는 여기 add 오퍼레이션으로 넣지 않아요. 그냥 인터페이스 리얼라이제이션으로 구현한 클래스에서 인터페이스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이 상태에서 코드를 자동 생성해 볼게요. 자바 제너레이트 코드. 그래서 생성된 코드를 살펴보면 인터페이스 생성이 됐고 앱스트랙트 메소드 add가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이콘을 이용해서 calculate input만 생성을 했는데 거기에 노테이션으로 리얼라이제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됐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이 add라고 하는 메소드는 생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add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디펜던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사이에 이제 디펜던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최소 2개의 클래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가 있을 때 어떤 하나의 클래스에서 다른 클래스에 있는 클래스 변수를 사용할 때, 이럴 때 이제 디펜던시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다른 클래스의 변수를 무조건 사용하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의 클래스에서 다른 클래스에 있는 거를 메소드에서 사용을 할 때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이런 메소드가 있는 경우 메소드에서 변수가 사용되는 건 첫 번째 매개 변수, 그리고 지역 변수, 그리고 리턴 값.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변수가 사용이 되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변수로 사용이 될 때 디펜던시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제 코드에서 보면 유저라고 하는 클래스와 유저 서비스라고 하는 두 개의 클래스가 있고요. 첫 번째 메소드에서 보면 유저 서비스라고 하는 이 클래스의 변수가 사용이 됐어요. 어떤 변수로? 지역 변수로 사용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개의 관계가 디펜던시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set user method라고 하는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유저 서비스가 이렇게 사용이 됐죠. 이렇게 매개 변수로 다른 클래스가 사용이 되었을 때도 디펜던시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다른 클래스의 객체가 이렇게 리턴 값으로 만들어질 때, 이때도 디펜던시의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런 디펜던시를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화살표가 이용을 당하는 클래스 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디펜던시를 나타내는 노테이션은 점선에다가 이런 식의 화살표가 사용이 돼요. 우선 유저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유저 클래스 생성을 하고 두 개의 필드를 생성을 할게요. id 패스워드, id 타입은 string, 그리고 pw 타입은 string. 이렇게 하면 두 개의 필드가 생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로그인이라고 하는 메소드, add attribute를 통해서 메소드를 생성을 시키는데 메소드명은 로그인, 그리고 매개 변수는 id string, 패스워드 타입은 string, 그리고 리턴 타입은 불린이죠. 이렇게 하면 로그인 메소드가 완성이 됐고요. 두 번째는 set user service, 매개 변수명은 us, 그리고 타입은 user service, 그리고 리턴 타입은 void. void는 명시를 안 해도 돼요. 마지막으로 get user service, 매개 변수는 없고요. 리턴 타입이 유저 서비스죠. 콜론하고 유저 서비스. 이렇게 하면 세 개의 메소드가 유저라고 하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안에 다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유저 서비스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메소드로 로그인, 매개 변수 id 타입은 string, pw 타입은 string, 그리고 리턴 타입은 불린이죠. 콜론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클래스가 생성이 되었으면 두 개의 관계를 표시를 해야죠. 그러면 디펜던시 클릭을 하고 사용을 하는 쪽에서 시작해서 사용을 당하는 쪽으로 끝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화살표가 사용을 당하는 쪽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유저하고 유저 서비스의 디펜던시를 표시를 한 거예요. 이번에는 어소시에이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 디펜던시와 같이 클래스들의 관계를 나타내요. 그런데 이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클래스가 이렇게 있죠. 이 유저 서비스가 유저라고 하는 클래스에 이렇게 페이드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페이드로 사용이 될 때는 어소시에이션으로 표시를 해요. 이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참조의 관계를
모호하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화살표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어소시에이션과 디펜던시를 코드를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유저 서비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을 경우에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의 객체가 이렇게 페이드로 사용이 되는 경우고, 디펜던시는 메소드 내부의 지역 변수나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사용이 돼요. 이게 틀린 점이에요. 유저와 유저 서비스의 관계를 어소시에이션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유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생성자가 있고요. 로그인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add 오퍼레이션으로 나타내면 되고, 생성자는 따로 생성자를 나타내는 메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전에 배웠던 스테레오 타입으로 표기를 해요. 생성자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add 오퍼레이션으로 그냥 유저, 매개 변수가 없죠. 이 상태에서 add 오퍼레이션으로 만든 유저를 클릭을 하면 여기 프로퍼티 창에 스테레오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꺽쇠 2개 하고 크리에이트, 이렇게 하면 생성자로 표기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소시에이션 노테이션으로 표기해요. 근데 이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시작, 끝, 아무 쪽이나 이렇게 해도 돼요. 이번에는 다이렉트 어소시에이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다이렉트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소시에이션과 똑같이 하나의 클래스가 있을 경우에 다른 클래스에서 필드로 사용이 될 때, 이럴 때 사용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단지 방향성이 추가가 된 거예요. 아까는 여기가 그냥 실선으로만 표시가 되었지만 지금은 화살표가 이렇게 방향성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필드가 사용이 됐는지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화살표에다가 이렇게 필드명을 넣어줘요. 우선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유저와 유저 서비스 클래스를 표시를 하고요. 다이렉트 어소시에이션 노테이션 클릭하고 유저에서 유저 서비스로 이렇게 하면 여기 기입하는 게 나오죠. 여기에다가 어떤 필드가 사용이 되는지를 기입을 해주는 거예요. US.